1978년 12월 21일 뉴질랜드 화물 운송을 주로 하던 회사 세이프에어 소속의 운송기가 오전 3시 14분 뉴질랜드의 남섬 블렌하임을 출발해 크라이스트처치로 가기 위해 이륙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었던 어두운 밤하늘을 순항하던 중 오전 3시 25분 카이코우라 상공을 지나던 순간 기장이었던 베른 파월의 눈에 이상한 빛이 목격됩니다. 위치를 알리는 항공기의 외부 조명이라기에는 너무 밝은 불빛은 비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눈부신 불빛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체는 동쪽에서 빠른 속도로 날아와 어느 순간 비행기와 평행을 이루며 날고 있었습니다. 파웰 기장은 곧장 웰링턴의 교통관제실에 이를 알립니다. 이 비행체는 항공기와 관제실의 레이더에도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제실의 레이더 정보상 카이코우라 상공에 확인된 항공기는 세이프에어 소속의 화물기뿐 빛을 발산하던 그 비행체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합니다. 오전 4시 화물기가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으로 착륙하기 위해 하강하는 동안에도 그 비행체는 밝은 섬광을 내뿜으며 하늘에 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사건은 뉴질랜드의 신문에 실리며 큰 화제가 됩니다. 사건이 사람들에게 화제가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2달 전 1978년 10월 21일 프레데릭 발렌티크라는 조종사가 경비행기를 몰고 호주의 베스 해협을 지나던 중 의문의 무전을 남기고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Seems to be playing some sort of game. He's flying over me. That strange aircraft's hovering on top of me again. It's hovering and it's not an aircraft. 두 사건이 분명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호주 멜버른 방송사의 기자 쿠엔티 포가티는 특종을 발견할 것 같은 예감에 불빛을 역추적하며 취재를 시작합니다. 1978년 12월 30일 기자 쿠엔티와 카메라맨, 녹음기사, 그리고 기장 빌 스타트업과 부기장 로버트 가드 이렇게 총 5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웰링턴에서 이륙해 카이코우라 해안을 따라 비행을 시작합니다. 31일 0시 10분경 이들은 앞서 21일에 목격된 비행체와 유사한 비행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취재팀은 이 비행체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데 성공합니다. 카메라맨이었던 데이비드 크로켓은 망원 렌즈를 통해 누구보다 이 비행체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비행체는 밑부분이 밝게 빛나며 위쪽으로는 투명한 원형의 돔이 있었고 토성처럼 둥근 형태의 띠를 두르고 있는 UFO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때도 항공기의 레이더와 웰링턴의 관제실 레이더에도 고스란히 포착되며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과 취재팀은 비행체는 멀어지고 가까워지기를 반복했고 복잡한 궤적을 그리며 항공기를 따라 약 30분가량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호주와 뉴질랜드 전역의 방송사로 퍼지며 보도되고 카이코우라 UFO 혹은 카이코우라 라이트로 불리며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 뉴질랜드 공군은 카이코우라 해변에서 발견된 의문의 불빛은 UFO가 아니라는 공식 발표를 합니다. 뉴질랜드 공군은 금성의 불빛 혹은 자연현상이거나 인근에 있던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을 착각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며 취재팀이 탑승한 항공기가 요동치고 금성 혹은 고정된 유사한 불빛이 궤적을 그리듯 따라오는 것처럼 보인 착각일 뿐 UFO는 아니라며 이를 전면 부인합니다. 이후 카이코우라 불빛은 UFO였고 이를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 믿는 사람들과 단순한 착각, 해프닝이었다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 뉴질랜드 정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2000페이지가 넘는 UFO 관련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1954년부터 2009년까지 뉴질랜드 상공에 나타난 UFO 추정 물체를 분석한 보고서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UFO의 형태와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였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전역으로 카이코우라 UFO와 흡사한 형태의 불빛이 무려 120회 이상 목격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카이코우라 UFO 사건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몰랐던 또 다른 의문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상을 촬영한 시간은 1978년 12월 31일 0시 10분부터 30분가량
하지만 당일 금성이 뜬 시간은 그보다 3시간 늦은 3시 20분이었습니다. 이들은 금성이 뜨기 약 3시간 전에 이 비행체를 발견했기에 처음 정부에서 발표한 금성일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 비행체는 레이더에도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웰링턴의 관제실에서 근무하며 직접 당시 레이더 상황을 보았던 존 코디는 오징어잡이 배가 레이더에 포착되는 것은 맞지만 그 물체는 절대 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선박은 레이더상 매우 느리게 움직이지만 당시 그 물체는 약 180노트, 시속 333km의 속도로 항공기와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분석했던 사람들에 의해 밝혀진 당시 물체의 밝기는 260만 칸델라, 100와트 전구 26,000배의 밝기로 오징어잡이 배일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의혹 속에도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까지도 금성 혹은 자연현상, 바다에 있던 선박의 불빛을 착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러며 애초에 UFO의 존재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생기자 해당 보고서들은 UFO 관련 자료를 수집했을 뿐 사실 확인을 위한 보고서는 아니라 해명했습니다. 또한 당국에서 2010년 공개한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UFO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진실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현상은 최근인 2019년 3월 카레카레 해변을 비롯한 호주와 뉴질랜드 전역에서 목격되고 영상으로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카이코우라 UFO 사건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발전된 기술로 누구나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가질 수 있는 현 시점, 이것을 지구 외의 지적 생명체가 만들어낸 UFO로 판단하기에는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분명 레이더에 포착되었다는 보고서가 있음에도 그 물체가 정확히 무엇이고 정부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정부는 그동안 수천 건의 UFO 관련 문서를 공개해 왔다. 드디어 기밀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언론에서는 보도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1급 기밀 정보들은 현재까지도 공개된 적이 없다. 1951년 미국과 러시아의 군비 경쟁이 한참이던 냉전 시대, 팽팽한 긴장 속 서독의 람슈타인 공군 기지에서 이상한 소문 하나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금속의 유령 같은 비행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지에 복무하던 당시 군인들은 원형의 금속성 비행체가 기지 주변을 날아다니는 것을 계속해서 목격했지만 공군 기지에서는 그 비행체의 정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위로 임관해 람슈타인 기지로 부임한 미 공군 파일럿 중 하나가 서독 상공을 비행하며 금속의 원반형 비행체를 직접 목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날개가 없는 금속성 비행체가 머리 위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가진 비행기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비행 동작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F-86 세이버에 탑승해 이를 생생히 목격한 파일럿의 이름은 고든 후퍼. 그는 1959년 미국 나사에서 시행한 최초의 유인 우주 탐사 계획인 머큐리 프로젝트와 제미니 프로젝트의 우주 비행사 중 한 명이 됩니다. 고든 쿠퍼는 인류가 달에 도착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시간 동안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준 우주 개발 역사의 선구자 중 하나입니다. 몇 년이 흐른 1957년 쿠퍼는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의 에드워즈 공군 기지에 배치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유사한 비행체가 계속해서 목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쿠퍼는 비슷한 모양의 비행체가 각기 다른 국가, 다른 기지에서 발견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라는 의문을 품고 흥미로운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그해 5월 3일 UFO가 자주 목격된다는 기지 인근의 마른 호수에 신의 테오돌라이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장비는 물체의 궤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카메라로 미사일, 로켓, 비행기가 이륙 또는 착륙할 때 초당 30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는 당시 고성능 카메라이기도 했습니다. 쿠퍼는 오전 8시경 제임스 비틱, 잭 게스티와 함께 UFO를 촬영하기 위해 모든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괴소문의 비행체가 실제로 등장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리 설치해둔 시네테오돌라이트와 약 50m 정도 떨어진 거리, 마른 호수 위를 날아다니는 이상한 모양의 비행체를 발견하고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의문의 이 비행체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주변을 선회하다가 산발이 형태로 보이는 3개의 랜딩 기어를 펼치며 지상에 착륙했습니다. 이를 가까운 거리에서 살펴보고자 접근하던 순간 비행체는 다시 소리 없이 이륙했고 현대의 항공기로는 절대 불가능한 각도로 날아올라 곧바로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모든 순간은 당대 최고 성능의 카메라로 촬영되었고 이후 이들은 촬영된 영상을 수십 번씩 돌려보고 경악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들이 본 적 없던 미지의 비행체였습니다. 쿠퍼와 함께 있던 촬영사들은 직업의 특성상 정기적으로 실험 항공기를 자주 보던 이들이었지만 그 비행체를 보고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쿠퍼는 보고 절차에 따라 미 국방부 펜타곤에 사건을 보고하게 됩니다. 펜타곤은 쿠퍼에게 필름을 현상화돼 인화하지 말고 잠금 장치가 있는 택배 파우치에 모두 넣어 보내라 지시합니다. 그리고 택배를 포장하던 그날은 고든 쿠퍼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는 군인이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명령에 따라 모든 기록지와 필름을 상자에 넣어 펜타곤 측으로 보냅니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출처의 항공기가 군사기밀시설에 착륙했기에 빠른 후속 조치와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후로 마치 없던 일인 것처럼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합니다. 이후 쿠퍼는 촬영된 필름의 행방을 찾으려 했지만 기밀에 막혀 추적할 수 없었고 훗날 쿠퍼는 그 필름이 당시 비밀리에 운영되던 미 공군의 공식 UFO 조사기관 프로젝트 블루북에 모두 넘어갔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러 1959년 고든 쿠퍼는 나사의 우주비행사 프로젝트에 적합 인원으로 선발됩니다. 그렇게 그는 1963년 머큐리 아틀라스 9호를 조종하며 우주에서 34시간의 임무와 우주에서 하루를 보낸 최초의 미국인이자 우주에서 잠을 잔 최초의 인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1965년 제미니 5호에 탑승해 두 번째 궤도 비행을 한 최초의 우주인이 되며 1970년 대령 계급으로 나사와 미 공군에서 은퇴하기까지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고든 쿠퍼는 그렇게 우주 개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세대 우주 비행사로 성공적인 경력을 남긴 그는 은퇴 이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의 비행 경험담이나 우주의 경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UFO를 직접 보았던 경험담과 그것이 존재한다는 확고한 주장과 함께 수십 년간 은폐되고 있는 진실을 정부에게 요구하며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미국 내 토크쇼에 출연해 임무 수행 중 목격한 비행체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궤도를 도는 동안 호주 서부에 위치한 무체아 추적기지 인근 상공에 떠있을 무렵 빛나는 녹색 물체를 보았습니다. 그 물체를 목격함과 동시에 무체아 추적기지의 레이더에도 포착되었습니다.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비행체였습니다. 무체아 추적기지는 나사가 머큐리 프로젝트를 위해 건설한 관측소였습니다. 쿠퍼는 자신이 말한 이 내용이 나사와 협의한 비밀 서약에 위배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적인 TV 토크쇼에 나와 이를 폭로한 것입니다. 1978년 11월 9일 쿠퍼는 UN 주재 대사에게 UFO의 진실을 대중에 공개할 것에 대한 서한을 보내기도 합니다. UFO로 널리 알려진 지구 외 방문자에 대한 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합니다. 저는 이 비행체에 탑승한 승무원들이 지구 외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들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진보되어 있기에 외계 문명과 만나기 전 지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조우에 관한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존재이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경험이 풍부한 UFO 연구자는 아니고 또한 UFO를 직접 조종하고 외계인을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주비행사로서 우주에 나가본도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원반의 비행체가 미사일을 스캔하듯 레이저와 비슷한 빔 형태의 무언가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체는 음속의 수백 배의 속도로 날아와 미사일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미사일 따위는 우습다는 듯 압도하는 엄청난 속력을 가진 이 비행체는 탄두 앞쪽을 여러 번 스캔하는 듯 하더니 곧이어 자리를 이탈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사일에 문제가 생기며 탄두 부분에서 연기가 보이고 추진력을 잃은 미사일은 그대로 추락하고 맙니다. UFO 연구가들은 그들이 핵에 대한 위험성과 더 나아가 인류와 우주를 위협할 만한 무기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비행체의 목적과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1973년 로버트 제이콥스라는 인물이 캘리포니아 유리카 지역의 심야 라디오 방송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그동안 침묵하던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 합니다.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한 뒤 스푸트니크 쇼크로 인해 군비 경쟁이 한참이던 냉전 시대 1964년 9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SM-65 아틀라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당시 반덴버그 공군기지 1369 사진비행대 소속의 로버트 제이콥스 중위는 기지에서 약 190km 떨어진 빅서 해안가에 대기하며 특수망원경을 이용해 계획했던 아틀라스 미사일의 모든 영상을 녹화하게 됩니다. 이후 미사일은 갑작스럽게 추락하게 되고 실패의 원인을 찾고자 영상을 기지로 가지고 와 영상 분석실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제이콥스의 상관이었던 플로렌스 맨스만 소령은 해당 영상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촬영을 담당했던 제이콥스를 영상실로 부르게 됩니다. 제이콥스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영상실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CIA 소속이라고만 밝힌 회색 옷을 입은 남성 2명과 제이콥스의 상관인 플로렌스 맨스만 소령, 이렇게 4명만으로 구성된 제한적인 구성원으로 시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자신이 촬영한 녹화본이 생각보다 선명한 것에 감탄하고 있던 그때 미사일 주변으로 이상한 비행물체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맨스만 소령은 상영이 끝나자 비거서 주변에서 혹시 장난을 치던 사람이 있었는지 물으며 저게 무엇으로 보이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 자리에 얼어있던 제이콥스는 힘겹게 UFO 같다고 말하자 CIA라 밝힌 2명의 남성은 제이콥스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렌스 맨스만 소령은 자신이 해당 사건을 처리할 테니 절대 발설하지 말라는 함구령과 함께 만약 어느 시점에 이 문제로 누군가가 압력을 가한다면 그냥 레이저 추적 플래시였다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제이콥스는 전역 후에도 9년 가까이 그날의 진실을 혼자서 간직한 채 UFO 현상을 연구하던 1973년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동안의 침묵을 깨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접한 미국의 UFO 학자이자 작가인 로버트 헤이스팅스는 1982년 제이콥스에 대한 기사를 쓰게 되지만 기사는 단순 흥미유발의 타블로이드판에 게재될 뿐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1986년 로버트 헤이스팅스는 제이콥스를 실제로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다시 한번 기사화되며 사건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 3월 27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당시 1964년 9월 15일에 아틀라스 미사일이 시험 발사된 사실은 없었다고 알려옵니다. 이후 경험담만 존재하는 제이콥스의 이야기는 분명 거짓일 것이라는 회의론자들의 주장과 반덴버그 공군기지의 입장 발표는 정부에서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1987년 5월 6일 또 한 사람의 폭로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최초 함구령 지시를 내렸던 플로렌스 맨스만 소령이었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였는지 그는 내셔널 인콰이어러 타블로이드지의 직원이었던 스콧 크레인에 해당 사건의 증언을 담은 편지를 보내게 되고 이것이 공개되며 다시 한번 불이 붙게 됩니다. 플로렌스 맨스만 소령은 세계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까지 참전한 존경받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은 당시 큰 화제가 되며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UFO 사건은 제이콥스의 폭로 이후 자신 또한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엮이게 됩니다. 그 뒤로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고 진실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한 책, 다큐멘터리 등이 만들어지며 진실을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처음 보여드린 영상 또한 로버트 헤이스팅스가 만든 다큐멘터리 홍보용 영상으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영상들 모두가 제이콥스의 주장을 토대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영상들입니다. 제이콥스는 해당 영상은 공개된 적이 없으며 사건 당일 1964년 영상자료 모두가 회수되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정보자유법 요청 또한 소용없을 것이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2000년 7월 4일 세상을 떠난 플로렌스 맨스만의 편지 또한 그가 쓴 편지가 맞는지 또 나라를 위해 싸운 군인을 이용한 악질적인 행동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플로렌스 맨스만 그의 가족들 또한 해당 사건과 UFO 영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미 정부에서 UAP를 인정한 이후 2023년 또 한 번의 반전을 맞이합니다.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첨단 항공 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 AATIP에 참여한 루이스 엘리존도 또한 기밀에 있던 해당 사건의 영상을 개인적인 권한으로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고 1964년 미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군사무기 관련 장교와 공군 미사일 추진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로버트 살라스는 1967년 이와 같은 사건으로 미사일 10기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건은 점점 불어나는 목격자와 증언에도 미 정부는 침묵을 이어가며 정확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로버트 제이콥스는 해당 사건은 모두 진실이라 주장하며 로버트 헤이스팅스, 로버트 살라스와 힘을 합쳐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며 다양한 책과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날 있었던 UFO 사건을 무조건 거짓말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진실은 로버트 제이콥스 그만이 알고 있을 2007년 4월 23일 영국 사우샘프턴의 지역 항공사 오리니 에어 서비스에서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하던 레이 보이어는 영국 해협의 올더니 섬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았던 화창한 오후 2시 비행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영국 비행기 제조사 브리틴 노먼의 트랜스랜더에 8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륙합니다. 45분 정도 걸리는 비행 일정은 당시 50세의 레이 보이어가 18년 동안 정기적으로 운행한 매우 익숙한 경로이기도 했습니다. 고도 4,000피트 약 1200m까지 상승한 비행기는 올더니 섬 북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을 비행하며 순항 중이었습니다. 매우 맑은 날씨였기에 멀찍이 떨어진 목적지 올더니 섬도 한눈에 들어왔고 탑승한 승객들도 그 풍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 항법 장치를 설정해두고 서류 정리를 하던 레이 보이어 눈앞에는 섬이 아닌 처음 보는 노란 밝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보이는 자연현상이라 생각했지만 분명 그것은 하늘에 떠있는 물체였습니다. 레이는 곧바로 쌍안경을 들고 그 물체를 자세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 물체는 고도 2000피트 약 610m 높이에 섬으로부터 서쪽으로 10마일 약 16km 떨어진 곳에 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초 비행기를 목격한 레이와의 거리는 40마일 약 64km 정도 떨어진 거리로 비행기가 올더니 섬으로 향하며 점차 가까워지자 그 물체의 모습도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쌍안경을 들여다본 레이는 자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체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노란빛의 물체 옆으로 거대한 비행체 한 대가 더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저지섬의 교통관제실에 이를 보고하고 당시 교통관제실의 근무자 폴 켈리는 흥분한 목소리로 알려온 레이의 무전을 받고 레이더를 즉시 확인합니다. 폴 켈리가 보던 레이더상에도 분명 섬에서 약 16km 떨어진 방향에서 희미하게 신호가 잡히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레이의 무전을 받은 직후의 폴 켈리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신호는 레이더상에서의 단순한 오류 혹은 기상현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조종사 레이가 보고 있는 것은 바다에서 반사되는 불빛이 아니라 분명히 빛을 발산하며 하늘에 정지해 있는 비행체였습니다. 그가 본 비행체는 길쭉한 타원 모양의 오른쪽 측면은 어두운 부분이 있었고 내부에서 노란 빛이 뿜어져 나오는 약 1600m에 달하는 거대한 비행체였다고 제법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비행체는 당시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에게도 목격됩니다. 존 러셀과 케이트 러셀 부부는 갑자기 조종사 레이 보이어가 쌍안경을 들고 비행기의 앞유리를 통해 무언가를 내다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레이가 돌아서서 빛에 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승객들은 그가 이야기한 방향을 보았을 때 같은 비행체를 목격합니다. 올더니 섬에 거주하던 러셀 부부는 이동을 위해 종종 해당 비행기를 이용해 왔지만 그들도 이러한 현상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조종사인 레이 보이어를 포함한 승객들은 약 10분간 이 비행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어서 레이의 무전을 받은 관제실에서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건지섬에서 저지섬을 오가는 항공사인 블루 아일랜드 소속의 비행기 조종사 또한 같은 무전을 보내옵니다. 그의 비행기는 고도 3,500피트, 약 1066m 지점에 있고 자신보다 1,500피트, 약 460m 낮은 고도의 비행체가 보인다는 무전을 보내온 것입니다. 블루 아일랜드 소속의 조종사는 3,500피트에서 1,500피트 아래인 2,000피트 지점에서 비행체가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도 2,000피트. 이는 레이 보이어가 처음 무전으로 알린 고도와 같은 높이였습니다. 교통관제사 폴 켈리도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 분명 그곳에 무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섬으로 접근하며 비행체와 점점 가까워지자 레이 보이어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미확인 비행체와는 최대한 거리를 둔 상태로 하강하기 시작했고 무사히 공항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와 승객들은 비행기가 착륙하기 직전까지도 그 비행체가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레이 보이어는 착륙하자마자 주저없이 자신이 본 것에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기에 비판받거나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비행 경력을 걸고 그날 UFO를 본 것은 모두 진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곧바로 큰 화제가 되어 올더니 섬 UFO 사건으로 알려지며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합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던 수많은 사람도 해당 현상을 목격하고 신고 전화가 끊이지 않자 영국 공영방송사 BBC에서도 이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07년 4월 25일 영국 국방부는 해당 지역은 프랑스 영공이기에 책임받기라는 이유로 보고된 목격 사건은 조사하지 않겠다는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 발표와는 달리 레이 보이어의 보고서는 무시되지 않고 영국 국방부 기록보관소에 등록됩니다. 물론 몇몇 학자들은 이 사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레이 보이어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았던 천문학자 마이클 마운더는 대기 중의 얼음 결정을 통해 빛이 굴절되어 발생하는 광학 현상인 환일 현상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허나 다시 언급하자면 레이 보이어는 해당 경로를 18년 동안 수천 번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러한 현상을 본 적은 없을 뿐더러 목격자는 레이뿐만 아니라 당시 탑승한 승객 그리고 블루 아일랜드 항공사의 비행기 조종사, 지상에 있던 사람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이 목격하며 이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하나의 물체를 본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내가 한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고한 것일 뿐이고 이는 승무원의 의무이기도 했기에 보고하는 것에 전혀 두려움은 없었다. 과연 이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목격자와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허블 우주망원경까지 궤도에 올리며 그 어느 때보다 우주에 관심이 뜨거웠던 1991년 9월 12일 나사는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STS-48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1991년 9월 15일 저녁 8시 30분경
STS-48호의 카메라를 통해 우주풍경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지구 대기를 관측 중인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STS-48 궤도선을 통해 생방송으로 전해지는 지구와 우주의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청 중이던 사람들의 눈에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됩니다. 카메라를 통해 우주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영 중인 상황에 이상한 움직임의 궤 비행체들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어서 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비행체 하나가 지구 쪽으로 서서히 접근하자 곧이어 지구로부터 발사된 듯한 섬광 한 줄기가 번쩍이며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감지한 비행체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빠른 속도로 지구에서 멀어지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그대로 송출되었습니다. 방송을 본 수많은 사람이 방송국으로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나사는 암호화된 주파수로 바꾸어 영상 송출을 중단해버렸고 방송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하기 힘들 정도로 UFO가 지구로 접근하자 지구에서 이를 격추하기 위해 발사된 요격 무기를 피해 도망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녹화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UFO 논란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영상은 나사에서 비공개로 전환되며 영상 해명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사는 논란을 잠재우고자 1991년 9월 20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본 것은 단지 착시 현상이며 그것들은 우주를 떠도는 얼음 조각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사의 애매한 해명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만 늘어나게 되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국의 학자들이 즉각 반박에 나섭니다. 학자들 또한 이 현상에 큰 관심을 보였던 상황이었기에 나사에서 합당한 설명을 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모호한 답변에 얼음 조각이라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며 반박한 것입니다. 네브라스카 대학교 물리학자 잭 캐셔 박사는 서서히 이동하던 비행 물체는 분명히 지구 대기 위로 가속하며 반대편으로 이동했다. 이는 지성체에 의해 조종되는 비행 물체일 가능성이 있다. 잭 캐셔 박사는 이 물체가 얼음 조각이나 우주 쓰레기일 경우 영상의 물체처럼 방향을 바꾸며 가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나사 측은 STS-48호의 부분 반응 제어 시스템의 점화로 인해 생긴 섬광이었고 얼음 입자들이 카메라 가까이에 떠 있어서 궤도선에서 발생한 열로 인해 반응한 것이라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로 생긴 착시 현상이라는 입장을 밝혀옵니다. 잭 캐셔 박사는 해당 물체와 빛의 움직임으로 볼 때 궤도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토대로 물체의 크기와 속도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비행 물체는 지름이 1km나 되는 거대한 크기였으며 지구로 접근할 때의 속도는 마하 73, 도주 때의 속력은 마하 285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구 내부에서 발사된 것으로 생각되는 섬광의 속도는 무려 마하 500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하 1은 음속의 속도로 무려 음속의 50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속력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영상의 정밀한 분석을 위해 프레임 단위로 조사해본 결과 이 물체는 급선회하기 전 순간 정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잭 캐셔 박사에 이어 렌 플레밍, 마크 카를로토 등의 연구자들은 얼음 조각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크 카를로토 박사는 영상 속 우주선의 자세가 변하지 않았기에 우주선 제어 시스템의 추진기 발사로 생긴 착시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잭 캐셔 박사와 몇몇의 학자들의 이런 주장은 이후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고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플라즈마 빔처럼 보이는 섬광이 발사된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학자들도 합세하여 어디서부터 발사되었는지 추적하며 위치를 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섬광의 근원지로 예측된 곳은 호주 중부 내륙 사막지대의 비밀 군사기지 파인갭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파인갭은 미국, 영국, 호주의 국방부 및 정보기관들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1급 기밀시설입니다. 1970년대 후반 완공 이후 이곳은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만큼이나 수많은 괴담과 음모론이 만들어지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굉음과 함께 나타난 거대한 비행체나 이상한 한 줄기의 섬광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며 UFO 격추 시도 사건과 함께 엮이게 되며 많은 사람이 파인갭 기지와 나사의 진실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인갭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고 나사 측 또한 최초의 얼음 조각과 착시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STS-48호가 촬영한 원본의 전체 영상을 보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수많은 물체가 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슨 스페이스 센터에서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전 나사의 직원 제임스 오버그는 얼음 조각이 우주선 추진기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확신한다. 우주에서 거리를 예측하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우주선 또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에 이를 인식하지 않고 해석한 오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주장이 좁혀질 기미가 없이 이어졌으나 결국 파인갭의 침묵과 나사의 얼음 조각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이 사건은 최초의 발표대로 단순한 얼음 조각과 추진 시스템으로 생긴 착시 현상이었다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얼음 조각과 같은 우주 쓰레기가 아니라는 주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우리가 아직 알아서는 안 될 기밀로 여기며 감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 대학 지구과학 명예교수인 테오도르 로더와 전 나사 우주비행사이자 프린스턴 대학 물리학 교수인 브라이언 오리어리는 다른 항성계에서 온 지성체들이 우리 행성 지구를 방문했고 지금도 방문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증거는 풍부하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지구를 방문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UFO 폭로가 이어지고 청문회까지 열리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 시점에 1991년 그날 목격한 비행물체 또한 이들이 말한 지성체가 탑승한 비행물체 UFO이며 이 모든 걸 비밀리에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지구에서 발사된 섬광은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개발한 신무기 플라즈마 빔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모든 게 얼음 조각에서 시작된 단순한 우연히 겹친 착시 현상이었던 걸까요? 미국 유타주 지역에는 나바오족이라고 불리는 인디언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수세대에 걸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나바오족은 샤머니즘 성향이 강한 부족이기도 했는데 동물을 신성시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나바오족의 전설 속에는 짐승들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전해지는 나바오족 언어로 네 발로 기어다닌다는 뜻의 이 나알들룻이라 부르는 타락한 주술사로 묘사되는 미지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영어로 스킨워커라 불리는 이들은 일정한 경지에 오르면 마치 온몸을 동물처럼 변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주술의식의 상당한 부분이 마치 흑마술을 연상케 해 나바오족의 원주민들에게도 이 스킨워커는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이들이 목격된다고 전해지는 장소를 스킨워커 리지라 불렸고 그 주변으로는 기괴한 형태로 죽은 짐승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94년 테리 셔먼과 그웬 셔먼 부부가 스킨워커 리지와 인접해 있는 500에이커 규모의 거대한 목장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게 됩니다. 셔먼 부부는 목장 주변이 인디언 보호구역이고 스킨워커의 전설 때문에 가격이 저렴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설에 그다지 흥미가 없었던 셔먼 부부에게는 덕분에 좋은 가격으로 넓은 목장을 구매할 수 있었다라고만 생각하고 스킨워커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전설일 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사 첫날 소들을 돌보던 테리 셔먼은 숲에서 늑대처럼 보이는 동물을 마주치게 됩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늑대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덩치가 3배에 달해 보일 정도로 매우 거대해 보였기에 테리 셔먼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생명체가 어린 송아지를 물고 가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총을 쏘게 됩니다. 늑대로 보이는 이 생명체는 첫 발의 총알을 정통으로 맞고도 움찔거리는 기색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고 있던 송아지를 풀어주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테리 셔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리 셔먼은 연이어 총을 쏘았고 이 생명체는 찰과상 정도의 가벼운 상처를 입은 채 목초지를 가로질러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송아지를 확인하기 위해 간 자리에는 고기가 썩는 것 같은 역겨운 냄새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사 첫날 이때를 시작으로 셔먼 가족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밝게 빛나는 구체들이 나타났고 그것들은 마치 소를 관찰하듯 소들 위로 떠다니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후 목장의 가축들이 사체로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모습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기괴해 보였습니다. 울고 있는 어미소 옆에 놓인 송아지의 사체는 날카로운 무언가로 장기와 살이 모두 도려내진 듯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만큼 큰 상처라면 피로 흥건해야 할 자리에 피 한 방울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나를 도려낸 모습, 목은 몸과 깔끔하게 절단되어 분리된 모습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축 훼손, 캐틀 뮤틸레이션이라 불리는 괴이 현상으로 주변 지역으로 넓게 퍼진 스킨워커의 전설로 인해 분명 그들의 소행일 것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가축이 훼손되는 현상 이외에도 구체 모양의 수상한 비행물체, 목장 주변으로 밝게 빛나는 불빛 등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못한 기괴한 현상들도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셔먼 가족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뒤 불안감으로 극심한 불면증과 두통을 겪게 됩니다. 이후 자신들의 경험을 지역신문에 알리게 되며 이곳은 사람들에게 스킨워커 목장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결국 계속되는 고통 속에 셔먼 부부는 목장 부지 전체를 내놓기로 결심합니다. 1996년 스킨워커 목장에 관심이 생긴 라스베이거스 부동산 부호이자 미스터리 애호가였던 로버트 비글로우가 20만 달러를 주고 이 목장을 사들이게 됩니다. 스킨워커 목장 인근은 UFO 목격담이 자주 신고된 지역이기에 이를 수상히 여긴 비글로우가 목장에 사비를 들여 연구소까지 설립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 수십 명을 동원해 셔먼 부부가 목격했다는 구체 형태의 비행물체에 초점을 두고 가축 훼손과 이외의 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밤낮으로 목장 주변과 이상 현상이 발생했던 주요 지역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설치해 두었던 카메라는 원인 모를 고장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일부는 물리적으로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알 수 없는 현기증, 구토, 두통에 시달리며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연구원 중 몇몇은 실제로 이상 현상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생화학자였던 콜름 켈러어 박사가 1997년 3월 12일 저녁 괴 생명체로 추정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해가 저문 저녁 목장 근처에 설치해둔 장비를 체크하기 위해 주변을 순찰하던 중 50야드가량 떨어진 나무 위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목격했다. 그것은 얼핏 인간처럼 보였지만 분명 인간은 아니었다. 그 생명체는 나무 위에서 우리를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학자가 물리적인 증거 없이 자신이 본 것만을 주장하는 것에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 모두는 목장에 심상치 않은 기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상현상과 괴 생명체, 미확인 비행물체의 출현 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물리적, 과학적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연구소는 결국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장은 로버트 비글로우의 손을 떠나 익명의 한 투자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밝혀진 투자자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브랜든 푸갈이라는 인물로 2016년 다시 한번 스킨워커 목장에 발생하는 이상 현상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공개적으로 실험 조사를 진행합니다. 공개조사로 전환하기 전부터 비밀리에 책임 연구자 에릭 바드와 과학자인 짐 세갈라를 필두로 푸갈의 연구팀은 스킨워커 목장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공개 실험으로 전환되고 항공우주 분야에 나사와 25년간 협업한 경력을 가진 천체 물리학자 트래비스 테일러 박사가 합류하며 실험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테일러 박사의 합류 후 곧바로 진행된 조사 첫날
스킨워커 목장의 언덕에 갑자기 빛기둥이 관찰되기도 하며 그 주변으로 떠도는 미확인 비행 물체를 계속해서 목격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전자파 측정기는 이상 반응을 보이며 조사팀이 가지고 있던 일부 장비들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스킨워커 목장 일대로 비슷한 언덕이 펼쳐져 있었기에 구도를 확인하고자 초록색 레이저빛 하나를 언덕을 향해 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언덕에 닿은 초록색 레이저빛이 2개가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레이저와 언덕 사이로 빛을 분산시킬 만한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기에 이상현상이라 판단한 연구원들은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언덕으로 향하게 됩니다. 언덕으로 접근하자 갑자기 레이저는 꺼져버립니다. 이후 배터리를 교체해 보았지만 레이저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도 빔 형태의 빛기둥과 함께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가축 위로 떠있는 구체 형태의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되면 그 뒤로 목장에 있던 소가 갑자기 사체로 발견되기도 하고 연구원들의 일부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머리에 큰 혹이 생기는 등 이상현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실험을 진행하던 연구팀 주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헬리콥터 한 대가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캠을 달고 주변을 맴도는 헬리콥터는 항공기 식별 데이터가 꺼진 채 이들을 감시하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니었지만 비상시 위치를 알려줄 식별기를 꺼두는 것은 정체를 밝히기 싫은 혹 정부가 연구팀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것이 51구역과 같은 비밀구역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폭로에 의하면 정부에서 UFO의 기술을 연구하는 대가로 외계인들이 진행하는 실험에는 인간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인체 실험이나 동물 실험과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스킨워커 목장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과 그 주변으로 나타나는 괴 생명체 그리고 나바오족이 말하는 스킨워커는 이 실험으로 탄생한 결과물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처음 전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혹시 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에서 온 생명체들이 비밀리에 진행한 실험의 일부는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주기를 두고 진행한 연구에 이들은 결과만을 경험했을 뿐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유명 회의론자 로버트 쉬퍼, 제임스 랜디, 베리 그린우드는 수십 년간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작으로 이루어진 그저 믿음과 희망을 판매하는 사업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실험 자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난 속에서도 브랜든 푸갈의 연구팀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조사를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스킨워커 목장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에는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나바오족의 전설에 등장하는 스킨워커는 또 어떤 존재인 걸까요? 이 현상들은 외계인 UFO와도 깊게 연관된 사건인 걸까요? 아니면 모든 것은 착각과 허상일 뿐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였던 걸까요?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1985년 2월 17일 소련 소속 카렐리아 공화국 지역의 화물기차 1702호를 운행하던 기관사 세르게이 오를로프와 부기관사 블라드미르 미로노프는 비어있는 70대의 화물칸을 끌고 페트로자 보츠크에서 출발해 수오야르비를 경유한 뒤 코스토묵샤까지 약 400km 구간을 운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페트자 보츠크를 출발한 기차는 쿠티즈마 역을 무사히 통과한 뒤 저녁 8시 35분 에소일라 역까지 무사히 통과하며 모든 것은 일정대로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에소일라 역을 통과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관사인 오를로프는 기차의 측면 나무 사이로 이상하게 빛나는 물체를 보게 됩니다. 얼핏 그 물체는 둥근 원 모양을 하고 있었고 땅을 향해 광선을 방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곧바로 오를로프는 부기관사 미로노프를 불러 원 모양의 빛나는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창문을 통해 그 물체를 관찰한 미로노프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빛나는 물체를 자세히 보기 위해 미로노프가 창문에 다가서는 순간 그 물체는 갑자기 돌진하더니 기차 앞으로 대략 30m 정도를 앞서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물체는 기차와 거리를 좁히며 상당히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합니다. 빛나는 물체와 충돌할 것을 우려한 이 둘은 공포감에 휩싸이며 엔진의 시동을 끄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기차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구체에 끌려가듯 기차는 더 가속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차는 노비의 페스키역에 접근하고 있었고 오를로프는 무전으로 역 직원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한 뒤 곧 빠른 속도로 역을 통과할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역 직원은 오늘 통과할 기차 1702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온 무전의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전을 통해 기차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만 파악한 채 상황을 살피기 위해 철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시속 6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기차를 확인하게 됩니다. 1985년 당시 디젤 기차가 그것도 1560톤에 달하는 70개의 화물칸을 끌고 이 정도 속도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차와 바짝 붙어 있는 빛나는 구체 앞으로 또 다른 비행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행체는 마치 어떤 힘을 이용해 기차를 견인하듯 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 직원은 상식을 넘어서는 이 장면을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노비의 페스키역을 통과한 1702호 기차 안에는 직경 약 4m 정도의 기하학적으로 생긴 밝은 구체로 인해 그 앞의 비행체는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를로프와 미로노프에게는 이 상황은 말 그대로 공포였습니다. 1973년 4월 13일 여느 때와 다름없었던 이날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UFO 동시 목격 사례이자 착륙 사례로 전 세계를 놓고 보아도 몇 안 되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봄날, 충남 보령시의 낙동 초등학교. 점심시간이 코앞이었던 오후 12시 23분경 이날 4학년 1반과 2반의 학생들은 체력 검사를 위해 운동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4학년 1반 담임 선생님이었던 이은규 씨는 학생들의 체력 검사를 위해 함께 운동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은규 씨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운동장에서 살짝 벗어난 순간 학생들이 하늘을 응시하며 일제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은규 씨 또한 무심결에 고개를 들었을 때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회전하며 밝게 빛나는 은색의 비행 물체가 화장실 바로 위 상공에서 소나무 숲을 가로질러 인근 야산 방향으로 날아가더니 그대로 사라졌고 뒤이어 비행체 하나가 더 나타났고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광경은 담임이었던 이은규 씨를 비롯해 운동장에 있던 학생 22명이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이은규 씨의 주장대로라면 비행체의 높이는 지상에서 약 20m 정도로 상당히 근거리에서 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선두로 날아간 비행체의 길이가 대략 2m, 뒤이어 날아간 비행체는 1m 정도로 은빛 섬광을 내뿜으며 고속으로 회전하고 빠른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운동장은 화장실에서 나온 귀신이라 생각하고 떠들썩해진 아이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이에 더 이상 체력 검사를 진행할 수 없겠다 판단한 이은규 씨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교실로 돌려보냈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것이 UFO라 판단한 이은규 씨는 해당 사실을 교감 선생님에게 보고한 뒤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 본 것을 칠판에 그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운동장에 있던 1반과 2반의 학생 모두가 공통된 그림과 증언을 했습니다. 이들이 헛것을 보았거나 날아가는 새를 오인했다기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였고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증언에 분명 난생 처음 보는 비행체를 본 것은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도 다른 학생들과 달리 매우 상세하게 증언했던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최달령 전병관 학생. 이 둘은 비행체가 화장실 위로 접근하기 전의 상황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두 번째 순서로 빠르게 체력 검사를 마친 전병관 학생은 운동장의 외부 화장실로 가기 위해 소나무가 심겨있던 쉼터를 지나치고 있었고 같은 시각 최달령 학생은 화장실에서 나와 뒤편의 공터에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둔 채 다른 장소에 있었던 두 학생의 증언도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구름 한 덩어리가 야산 쪽에서 떠오르더니 그 구름에서 작은 구름 6개가 떨어져 나왔는데 곧이어 다시 하나로 합쳐지더니 이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걷히고 안에서는 럭비공 모양의 이상한 물체가 보이기 시작했고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비행체는 제자리에서 빠른 속도로 회전하더니 색깔이 은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뒤 두 비행체는 학교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더니 이내 방향을 바꾸어 소나무 숲 방향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은규 씨는 학생들을 각자의 반으로 돌려보내고 숙직실에서 증언을 종합해 정리하며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선생님을 찾는 아이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물체가 학교 금정산에 내려앉아 있어요. 이에 이은규 씨는 학교를 나와 비행체가 착륙했다는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말했던 장소로 도착했지만 UFO로 보이는 물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이번에는 학교 운동장에 나와 있던 교장 선생님 김종성 씨가 이은규 씨가 있던 산 방향으로 빠르게 날아가는 비행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은규 씨는 산에서 내려오며 혹시나 마을 주민 중에서도 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목격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3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학교에서 비행체가 나타났던 비슷한 시각에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빛나는 불덩어리를 보았다. 빛나는 물체가 연기를 뿜으며 학교 방향으로 날아갔다. 날아가던 비행체는 금정산 중턱에 잠시 착륙했다가 다시 날아갔다. 이은규 씨는 학생들과 자신이 직접 본 것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는 UFO임을 확신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뒤 문화교육부와 과학기술처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썬데이 서울에도 실리며 화제를 모았지만 카메라나 휴대폰이 보급되기 전이라 영상과 사진이 존재하지 않아 오로지 목격담만으로 해석해야 했기에 이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역시나 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교육부에서 또한 사건 자체가 터무니없는 거짓말 정도로 치부하고 후속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50년 이상 지난 현재에는 회의론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비행체가 착륙했다는 금정산이라는 산이 학교 주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특히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머리 위 하늘에 떠있는 물체의 크기, 높이를 측정할 만한 높은 건물 등과 같은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빠르게 날아가는 물체의 높이 크기를 특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해프닝 정도로 기록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지만 당시 담임이었던 선생님 이은규 씨, 교장 선생님이었던 김종성 씨를 비롯해 낙동초등학교 학생 22명과 마을 주민 30명이 동시에 목격하고 증언에 상반되는 점이 없이 일치하는 매우 특별한 목격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낙동초등학교 하늘 위에 나타났던 비행물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서 남동쪽으로 약 22km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 루아. 이곳에 있는 아리엘 학교의 학생 62명은 UFO 사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역대급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1994년 9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쉬는 시간 학교 운동장에 있던 학생들은 하늘에서 처음 보는 형태의 비행체가 학교 방향으로 다가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당시 매점에서 자원봉사 중이던 학부모 앨리슨 커크먼은 다급하게 달려오는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겁에 질린 듯 보였으며 그중 루크라는 학생이 학교 운동장 바로 너머에 검은 옷을 입은 작은 남자가 있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교무실에서 회의를 끝마친 교사들에게도 겁에 질린 채 학생들이 뛰어와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단번에 이해하지 못한 교사들은 일단 학교 운동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학생들은 겁에 질린 듯 패닉에 빠져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미 회의로 인해 1시간이 훌쩍 지나 상황은 모두 종료된 상태였기에 당시 교사들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무언가를 잘못 본 것이라 여기고 학생들을 돌려보내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학생들은 자신이 목격한 것을 부모님에게 알리고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하며 이에 다음날 17일 상당수의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게 됩니다. 아리엘 학교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소문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며 짐바브웨 국영방송 ZBC의 라디오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을 접한 당시 아프리카 내의 여러 분쟁 지역을 돌아다니며 종군 기자로도 활약한 BBC의 짐바브웨 특파원인 팀 리치는 9월 19일 학교로 방문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을 인터뷰하는 중 학생들의 입을 통해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날 UFO를 목격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1994년 9월 16일 오전 10시경 갑자기 나타난 은색의 비행물체 3대가 사라졌다 나타나길 반복하며 학교 방향으로 접근하더니 그중 한 대가 학교 운동장 철책 너머 200m 정도 떨어진 덤불과 작은 나무들이 있는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곳은 뱀과 독거미로 인해 학생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직후 그 방향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학생들은 1m 정도의 신장에 긴 머리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형상의 생명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과는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큰 눈을 가진 이 생명체는 학생들과 눈이 마주쳤고 이를 본 학생들은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 학생들을 바라보던 이 생명체는 순식간에 비행체를 타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 사건을 당시 모여든 학생 약 60명이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식을 들은 뮤폰 소속의 UFO 연구가 신시아 하이드가 9월 20일 찾아와 학생들과 이야기하며 직접 본 것을 그림으로 그려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팀 리치와 하인드가 인터뷰했던 학생들의 증언은 모두가 한 사건을 목격한 것처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특히나 개별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당시 운동장에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몰려들며 일찍이 현장에 도착해 모든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부터 늦게 도착해 외계인 혹은 떠나가는 UFO만 본 학생들까지 시간적인 순서로 보아도 그 과정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놀라운 증언이었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진행하던 팀 리치는 분쟁 지역에 관련된 내용은 다룰 수 있지만 아리엘 학교의 UFO 사건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하버드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였던 존 맥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해 12월 2일 아리엘 학교로 찾아온 존 맥은 팀 리치와 함께 다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외계인들이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땅에 발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 앞으로 다가온 외계인은 당시 8살이었던 에밀리와 리셀에게 정신적 교감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내는 텔레파시는 음성의 형태가 아니라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는 방식으로 그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머릿속을 통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인간들의 발전된 기술에 따라 동반되는 환경 파괴에 대한 경고 같았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오염으로 인해 생명력을 잃어가는 지구의 모습,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류의 모습, 기술 발전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해 파멸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지구 밖에서 찾아온 그들은 이러한 순간이 오기 전 인류에게 남기는 엄중한 경고 같았습니다. 이후 학생들의 정신감정을 진행하고 모두가 일치하는 증언에 따라 존 맥은 이 사건은 사실일 것이라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존 맥의 경우 이 사건을 통해 UFO 사건에 깊게 파고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리엘 학교 UFO 목격담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터뷰에 참여한 결과 신빙성이 매우 높다 판단된다며 전 세계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아리엘 학교는 UFO의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당시 학교의 교장이었던 콜린 맥키는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일치하는 증언과 그림을 본 순간 무언가를 본 것에 대해서는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전문가들은 목격담에 대해 군중 심리가 만들어낸 집단 히스테리라는 회의론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의론자였던 브라이언 더닝은 당시 UFO는 아프리카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었고 아리엘 학교 사건이 있기 전 9월 14일 러시아에서 발사한 위성 코스모스 2290의 발사체 제니트2 로켓이 재진입하며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UFO로 오인한 상황이라 이를 통해 짐바브웨 전역에 유행처럼 퍼진 UFO 열풍에서 찾아온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이제는 성인이 된 목격자들이 미국 LA에 모여 당시 그날을 회상하며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자신들은 그날 본 것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무려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건으로 인해 시달려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그날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며 일관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수많은 회의론적인 의견에 반박되고 있지만 이러한 의견들 또한 결국 그날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존 맥의 경우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에 주위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학생들의 목격담에 확신을 가지고 상담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아리엘 UFO 사건을 접한 이들에게는 외계인의 존재에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아리엘 학교 62명의 학생이 목격한 비행체와 생명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학생들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023년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백발의 노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건의 57주기를 맞이해 모인 이들은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을 공유하며 수십 년간 풀리지 않는 저마다의 의문을 서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보았던 것과 갑자기 사라진 친구를 떠올리며 진실이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1966년 4월 6일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웨스톨 고등학교에서 이상한 것이 목격됩니다. I was precipitating various chemicals in order to make crystals, and I just happened to be looking out the window thinking how to fudge my science report. What I saw directly south was something that I'd never seen before. 수상한 비행 물체를 본 것은 그라함만이 아니었습니다. One of the kids yelled out, look up in the sky, you know, it's flying saucers. And I remember we all looked up and it really was a flying saucer. I mean, from what you imagine, a flying saucer, it was a round silver disc. And it seemed to be very low over the school. And I remember kids screaming and running inside. 운동장에서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상황에 느닷없이 나타난 UFO를 본 학생들은 순식간에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The student came in, was hysterical, leaned up against the sliding door, screaming, "There's a flying saucer in the oval." And of course everybody started to head towards the door and the teacher said, "Sit down, it's not recess yet." And a few minutes later the bell went off. 운동장에 있던 학생들의 떠들썩한 소리는 교실 내부까지 들려왔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학생들을 통제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And what do you recall happened from the moment that there was a commotion on the day, I guess? I was in the science class when the girl ran in and said that she'd seen the flying saucer. And So you were in Mr. Greenwood's Yeah. class? Right. Yeah. Okay. And we all laughed at her and got in trouble for laughing. And he went out, and I think we followed out after that. And everyone in the oval were all looking up, so I looked up where they looked up, and Lunchtime, Yep. during our break, we left we weren't supposed to, but yes, you know, kids being kids. Yeah. And we all came over here, and what I saw was where it had actually landed.
때마침 쉬는 시간이 되어 학생들은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UFO가 착륙한 듯한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운동장에 나와 있던 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I see Andrew Greenwood, the science teacher, coming towards me, and he said, "Did you see it? Did you see it?" And he pointed up in the air, and I said, "No, see what?" I have a very, very clear picture of him, and I remember almost exactly what he said. And he said it was up in the sky, it moved at incredible speeds. 당시 학생들을 관리 감독하던 클로드 밀러는 건물 한 구석에서 잠시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흥분한 목소리로 달려온 앤드류는 클로드에게 경비행기들이 UFO를 추격하고 있다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화학 선생님이었던 바바라 로빈스는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당시 함께 운동장에 나와 이 장면을 생생히 목격한 조이 클라크는 오전 10시 20분경 은색의 비행체가 나타났고 그 비행체를 쫓는 듯한 경비행기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UFO는 주변을 비행하다가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 사라졌고 이 모든 것은 무려 15분 동안이나 이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웨스톨 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목격되었습니다. 당시 인근 마트에서 일하고 있던 16세의 폴 스미스 또한 하늘에서 이상한 물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I don't know why I looked up. I didn't hear anything. And I looked up and there's this object up there in the sky, you know, and it's not an aeroplane. 한편 웨스톨 고등학교의 운동장에서는 겁에 질려 패닉에 빠진 학생들도 있었지만 호기심에 UFO를 쫓아 달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A lot of the kids took off towards where it seemed to go and it disappeared down behind the trees. Tanya and I and this other girl, we were over the fence. Tanya was in the lead and we ran towards where it was coming down. I lost sight of Tanya. 잔뜩 흥분한 아이들은 울타리를 넘어 UFO가 있는 방향으로 달려갔고 선생님들은 이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UFO를 목격하게 됩니다. The craft probably would have been about there, and there was another one set back a bit on an angle, probably just about there. There's a few kids walking around there, and I was the only one on this side. I got up to it to want to touch it, and it was, well, you could feel heat about a metre away coming from. It was pretty warm, or hot. 근접해서 목격한 학생들은 UFO에서 새어나오는 뜨거운 열기까지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UFO를 가까이에서 목격한 타냐라는 학생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Tanya went back to school and basically had gone all to pieces. There was definitely an ambulance on the oval and I was told that she'd been taken away in the ambulance, and that was the last time I ever saw her. UFO와 가까이 접촉했던 학생 중 타냐는 학교로 돌아와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고 그 후 타냐와는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바탕의 소란이 있고 난 후 학생들을 소집한 웨스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잘못 본 것이라며 하늘에 떠있던 것은 열기구일 뿐이라는 열변을 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학교를 떠나지 말라 지시합니다.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그라함은 각 반의 상황을 살펴보며 복도를 걷던 중 제복을 입은 남자가 바바라 선생님에게서 카메라를 뺏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바라 선생님은 처음 UFO가 나타났을 무렵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촬영하고 있었기에 이를 넘길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학생들의 하교가 허락된 이후에도 이상한 상황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웨스톨 고등학교 UFO 목격담은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기에 빠르게 화제가 되어 퍼져나갔고 이 소식을 들은 기자들은 교문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몇몇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한 경찰에 의해 저지되기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경찰들은 이 사건은 기상관측용 기구를 착각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목격했던 이들은 분명 기상관측용 기구는 아니었다며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날 함께 있었던 선생님들에게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입막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UFO가 착륙했던 지점으로 군인들이 몰려와 연신 땅을 파고 수색하는 듯한 장면이 목격되며 의혹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전부 착각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군인들이 몰려와 이를 조사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는 게 당시 학생들이었던 이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또한 있었습니다. UFO와 접촉하고 사라졌다는 타냐의 플레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웨스톨 고등학교 UFO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 당시 학교에 재학했던 사람들을 포함한 400명 이상의 목격자를 찾아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냐라는 인물의 플레임을 기억하는 이는 없었고 그나마 타냐라는 이름만 기억하던 당시 웨스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랜스 브라운은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놀라게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타냐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불량한 태도를 가진 학생이었고 강제 전학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떠한 목적을 이유로 학교에서 사라진 타냐를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곧장 인터뷰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들이 진행한 인터뷰 속 타냐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진화하고 극적으로 연출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진행했던 셰인 라이언은 2021년 타냐로 보이는 인물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할 뿐 다른 목격자들이 말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며 아마도 그날 학생들이 본 것이 기상 관측용 기구가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1956년 영국이 마랄린가 지역에서 핵실험을 한 이후 주기적으로 대기의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해 관측용 기구가 사용되었습니다. 1966년 4월에도 4차례 관측용 기구가 떠올랐고 사건의 전날 4월 5일에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밀두라에서 이륙한 관측용 기구가 경로를 이탈해 웨스톨 고등학교 인근까지 흘러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이를 목격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였기에 직접 보았던 목격담과 의견들이 무시되어 현재는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고 친구를 잃어버린 슬픔을 공유하며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사건의 의혹만 쌓여가고 그날의 진실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학생들이 본 비행체는